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충청북도 공동체 협력과 공동체 정책팀장 이강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충청북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혁신을 주도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라는 부제로 준비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으로 도 공식 유튜브 충청북도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오세동 행정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도 공동체 협력과 안성희 과장님의 지역 공동체 시책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의 주제 발표가 있고 그린, 문화, 교육 등 공동체의 활동 사례와 패널의 자유 토론, 온라인 청중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충청대학교 윤창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서울 희망제작소 이다현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린, 문화, 교육 공동체 사례 발표를 해 주실 경기도 마을지원센터 이정숙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위하여 네 분 전문가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충북연구원 남윤명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김경중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옥천마을 공동체지원센터 정순영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람법인 사람과 경제 진현호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먼 길 마다 않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오세동 행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오늘 2021년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자장가,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정된 회의실이라는 공간이 아닌 랜선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 활동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변화시키는 작동의 원리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충청북도도 수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담 중에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도 마찬가지로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한다면 도달하지 못할 곳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힘을 내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조언과 풍성한 제안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안성희 공동체 협력과장님의 지역 공동체 시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주관부서인 공동체 협력과 안성희 과장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온라인 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 앞서 우리도의 지역공동체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공동체 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과 2021년 지역공동체 주요 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6개 부서에서 3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협력과에서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정책관실의 돌봄 공동체 운영 1개 사업, 정책기획관실의 취약 구조 개선 1개 사업, 농업정책과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 건축문학과의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 등 4개 사업, 균형발전과의 행복마을 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현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활 여건 및 환경 개선 분야 7개 사업에 873억 4,600만 원이며, 두 번째, 소득,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 9개 사업에 153억 8,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자원 활용, 주민 참여 분야 5개 사업으로 8억 6,400만 원이며, 네 번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분야 9개 사업에 28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 4개 분야에 총 1,064억 9,200만 원입니다. 공동체 협력과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첫째, 도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과 토론회 및 위원회 운영, 우수 사례 경영대회를 추진하였으며, 둘째,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제안 공모 사업, 컨설팅 사업,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가 양성,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 가치 나눔이날 운영,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넷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발굴 육성 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다섯째,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86개 단체의 나눔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역공동체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은 제천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과 증평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 사업, 진천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6천만 원이며,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입니다. 현재 제천시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이 2020년부터 추진 중에 있고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괴산군 자갈자갈 공동체 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제한공모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충북도 내에서 활동하는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개소당 500만 원 이내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 문화, 교육, 복지 등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세 번째, 지역 공동체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공동체 형성 및 성장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해당 시군 공동체 부서로 신청하면 컨설팅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에게 1대1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번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사업 개실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올해 11월 기준 58개 사업 359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에는 각 시군에서 60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2단계 사업으로 2022년도 시군별로 2월, 6월에 사업 참여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공동체 우수 사례 발표대회 추진입니다. 충북도 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가 참여 대상이며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활동과 연계하여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9월 30일에 11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6개 공동체를 선발 시상하였고 그중 최우수와 우수상 3개 팀은 행안부 주관 지역공동체 활동 사례 공모에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초 지역공동체 우수 사례집 250부를 제작하여 도내 지역공동체 마을 활동과 읍면동에 배부하여 지역공동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조직 형태가 법인이며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단체로서 사업비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지원은 마을기업 신구 선정 시 1차년도 5천만 원, 2차년도 3천만 원, 고도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3개소, 재지정 4개소, 고도와 1개소, 우수 1개소를 총 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환경 미화와 이웃 돕기 사업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도내 11개 시군 읍면동을 대상으로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국토 대청결운동, 자원 재활용품 수집, 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지정 사업입니다. 도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5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도내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의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5,200만 원이며 올해는 89개 기업 2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기술개발 비용
마케팅 및 특허 출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1억 원씩 3년간, 그 외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5천만 원 이내 2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79개 기업에 1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공방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 공방은 폐교, 경로당 등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인센티브형인 청주 미원 마을 공방과 주민 소통형인 제천 덕산 마을 공방 2개소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책 중 11개 주요 시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역 공동체 시책 모두를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이어서 진행될 토론회의 발제 및 사례 발표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 공동체 주요 시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성희 공동체 협력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부터 이번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토론회인 만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유튜브님들께서는 많은 호응과 함께 공동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서울 희망제작소 이다현 연구위원님께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희망제작소 이다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정부 공동체 정책의 현황, 두 번째는 주민 참여형 정책과 공동체의 만남, 마지막으로 공동체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 공동체 정책 현황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공동체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의제를 지향하는 공동체들의 활동이 정책의 틈새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책을 통해서 이런 마을 공동체를 좀 더 성장하는 것을 촉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활동의 성숙에 따라서 다양한 혁신 활동 사례들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그 조례가 어느 정도 제정이 되어 있느냐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205개 지방정부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고요. 17개 광역지방정부는 조례를 모두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나타나 있는 공동체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 표현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 강화입니다.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일상과 관련된 문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차 이 주민자치 활성화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런 그 공동체에 관련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단절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점차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참여형 정책과 공동체의 만남입니다. 정책에서의 주민 참여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분권에 대한 강조 그리고 현장 중심의 행정의 필요성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주민의 생활 권역, 즉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 정책의 목적이었던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민자치 강화는 이 공동체 정책뿐만이 아니고 그 보여드리는 다양한 정책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이자 가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 정책입니다. 여기는 주민자치회를 대표적으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의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보다는 그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익적 관점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 흐름도를 보면은 자치계획 수립, 그리고 교육, 주민총회와 같은 부분에서 공동체 의식 교육, 그리고 주민 간의 협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정책입니다. 기존의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민의 낮은 재정 착률, 공동체 파괴와 같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사회학 부분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삶과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은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 도시재생 비전을 봐도 목표에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가 들어가 있고 그 주요 주체 중에 주민의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의 주민 참여는 그 지역 공동체 형성과 유지를 위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입니다. 이번에 기본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보면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뿌리부터가 빈민운동, 철거 반대운동 이렇게 시민사회 진영의 실천 속에서 정책적 대안으로 등장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는 크게 4개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모델을 추구한다는 점, 즉 돈보다는 사람, 경쟁보다 협동,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적 경제는 사실 공동체와의 뿌리가 맞닿아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래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점차 성숙해 감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경제적 행위와 결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마을 단위의 카페나 식당 등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례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기존의 경쟁 위주의 교육 방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전환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 혁신, 맞춤형 교육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혁신교육 정책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의 주체를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주체와 연결하는 것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의 혁신교육도 찾아보니까 충북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의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 공동체 사례에 관련된 부분은 좀 제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경기 시흥시가 마을교육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동단위 교육자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완주군이 그 로컬푸드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기반에는 농민 참여 그리고 주민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물레창작촌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철공소에 문화예술인이 만나서 굉장히 특색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물레창작촌은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과 상생 발전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과 관련해서 서울 은평구의 그린 은평 대작전입니다. 여기는 마을 공동체 영역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모든 은평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캠페인으로 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정책의 향후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정책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교육 등등과 같은 관련된 그 정책에서 모두 공동체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공동체 정책이 차별화를 가져가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동체의 역할이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공동체 정책의 역할, 첫 번째로는 쉬운 참여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책에 참여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주민에게는 한 3명 정도가 모여서 가벼운 주제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을 단위의 이웃관계망을 초기에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공동체 정책의 첫 번째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한 주민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관계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연구한 자료를 제가 좀 차용을 해왔는데요.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초기 모임에 끝나지 않고 이후 관계망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어려운 역할 그리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여러 영역으로 점차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평구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공동체 사업 이후에 현재까지 마을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공동체 활동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나 봉사활동, 위원회, 사회적 경제, 참여예산과 같은 이 지역 기반의 활동을 지속을 하고 있더라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그리고 축적된 활동 역량 그리고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지역 그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공동체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낮은 참여 문턱으로 참여 주민의 기반을 넓히고 그 다른 주민과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확장하면서 지역의 적극적인 혁신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정책의 역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정책이 그 향후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참여자의 확대인데요. 이 공동체 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참여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재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기존의 집단적 결속 그리고 마을을 중심으로 정의했던 공동체를
좀 더 자유롭고 느슨한 형태 그리고 활동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 참여가 저조한 청년들은 제가 밑에 그 보여드리는 소모임 앱을 통해서 이 일회성 모임 그리고 취미 모임 등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동체 정책이 이러한 청년들의 수요까지 좀 끌어안을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입니다. 지역 기반 네트워킹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주민자치회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 결합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주민 조직들이 마을의 혁신을 중심으로 각각의 활동 의제를 연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그 주민자치의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고 풀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공동체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의 활동의 자립도 굉장히 오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초기에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이제 촉진을 하는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런 활동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서 이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을 위한 네트워킹 그리고 영역의 확장 등 이 자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형 정책 간의 연계입니다. 이 마을은 다양한 의제가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간의 경계라는 것이 무의미한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 전담 부서의 경계 그리고 사업의 경계에 따라서 활동이 단절됨에 따라서 그 사업의 중복 그리고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주민 참여형 정책 분절로 인한 혼란은 이 비슷한 운영 과정으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행정 파트너에 대한 혼란,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 어려움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 정책뿐만이 아니고 이 주민 참여형 정책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활자치 제도 모형은 제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주민 참여형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나 살펴를 보면은 먼저 통합적 중간 지원 조직 운영입니다. 마을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주민 자치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을 함께 통합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광역지방정부보다는 기초지방정부에서 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상이나 사업 그리고 추진 과정의 중복을 해소하고 정책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으로는 청량군, 도시형으로는 수원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과정을 융합하는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이 마을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 주민 참여 예산과 지역사회 혁신 계획의 추진 과정을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 과제화하는 것, 이것을 과제를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 투표하는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의 구에서는 이 과정을 각각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주민 참여형 정책 간의 분절 그리고 그걸로 인한 혼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은평구는 이 과정을 융합을 함으로써 공론장을 더 넓고 깊게 운영해서 이 생활 의제를 심층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 과제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은평구의 사례는 충북도에서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풀어나가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필요 그리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이 되었고 발전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공동체가 사회 변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희망제작소 이다현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이정옥 본부장님께서 공동체 활동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본부장 이정옥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서 저희 경기도 사례를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충청북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그 사례 발표를 의뢰를 받았을 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저희가 경기도 센터에서는 뭐 이제 그림, 문화, 교육 이렇게 이제 테마를 정해서 공모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사례가 뭐가 있나라는 고민도 됐고, 또 이제 살아있는 현장의 그 공동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제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센터에서 지금 올해 좀 새롭게 변화를 좀 모색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사업을 좀 안내해 드리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복잡스러운데. 오늘 토론회 순서는 간단하게 저희 센터 소개랑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사례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 대해서 살짝 먼저 좀 소개를 드리자면, 혹시 따복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예, 이제 경기도에 2015년도부터 경기도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 기관으로 좀 설치가 됐었고요. 2019년도에 경기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사회적 경제 지원 업무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으로 공공 위탁되어서 경기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분리 독립 운영하게 되었고, 저희 그 마을 지원 업무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 해서 민간 위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 소통협지국 공동체 지원과 소속 그 산하 기관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1본부 5개 팀 21명의 정원으로 운영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 42억, 사업비는 25억, 17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저희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경기도에 대한 이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둘러싼 그런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의 시와 3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그 광역지자체입니다. 왼쪽에 인천, 그다음 뭐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와 인접해 있고요. 북쪽으로는 DMZ, 경기 접경 지역으로 좀 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농촌, 산촌, 또 도시, 신도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지역 환경을 좀 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경기도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 경기도 인구가 1,389만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28개의 시 중에서 100만이 넘는 시가 세 군데나 돼요. 반면 10만 명 이하의 또 도시도 2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자체 시이어도 그 인구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크다. 그리고 지도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서울의 인구가 저희보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20년 사이에 저희가 이제 월등히 서울시 인구를
능가해 버렸어요. 이제 그랬던 이유는 수도권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그 도시로에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내의 구도심과 혹은 개발 제한 지역에 있던 주민분들이 신도시로의 그 이주를 통해서 인구가 좀 과밀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다소 부족한 지역으로 좀 나뉘게 되는 그런 지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소멸 위험 지역 비율이 16%나 돼요.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높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적, 굉장히 자연적 환경도 되게 다르고 사회 문화적 또 인구 구성원적의 환경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 대한 활성화 그 현황이나 그 활동의 범주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좀 제정되어 있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군 중간 지원 조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개소였던 그 시군 센터가 현재 올해는 23개소까지 설치가 다 되었고요. 운영 형태로 보면 그 마을공동체 전담되어 있는 센터가 한 7개소, 주민자치나 사회적 경제, 뭐 도시재생, 도농교류까지 포함한 그런 복합센터, 통합지원센터로의 그 개소도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비율보다 2배 정도 많고요. 예. 이 중간 지원 조직에 실제로 이제 실무자로 근무하시는 분은 한 12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그 공동체 지원 활동가에 대한 그러니까 5대5 매칭인데요. 공동체 지원 활동가에 대한 그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차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올해 96명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굉장히 그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어떻게 받아서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저희 센터의 늘 고민이기도 합니다. 중간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군센터에서는 아마 현장에 좀 더 밀착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또 필요를 해결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강영센터는 그런 시군센터들이, 시군행정들이 그런 공동체, 현장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또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크게 5가지 사업, 해야 할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책, 마을 정책의 개발과 연구, 그다음 또 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다양한 실험과 또 시범 사업을 운용으로 해서 전국 그 시 전체, 경기도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전략 사업을 해보는 것. 그다음 그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으로 연결시켜주는 대외 협력 사업. 그다음 활동 주체와 지원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사업. 이게 크게 한 5가지 사업으로 좀 꼭지를 잡았고요. 이 5개의 사업은 시군과의 중복은 좀 피하고 또 필요는 채우는 그런 방법,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31개 시군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결국은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목표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과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크게 저희가 3가지 정도의 주요한 방향을 좀 잡았는데요. 각 사업들은 철저하게 주체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한 공jal까지 포함하면 200여 명의 중간 지원 조직 활동가들이 있지만 실제로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어떤 지식과 기술의 혹은 경험의 차이도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편차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1차적으로 지원 조직에 근무하시는 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활동가들 중에서도 저희 지원의
역할을 대신 함께 해주실 어떤 조력자들을 키워내고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건 아마 이후에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의 변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두 센터의 근무 인력이 21명이고요. 이 21명이 17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실무자가 한 개의 사업을 통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굉장한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또 활용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군과 협력적 파트너를 가지고 파트너십으로 계속적인 유대 또 공동의 기회, 공동 협력으로 이 사업을 좀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두 번째의 또 방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저희가 그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지원 방식을 좀 변화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그 31개 그 마을 공동체들이 서로 다른 어떤 지역적 편차에 의해서 정보 불균형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10여 년이 이상이 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많은 공동체도 있지만 이제 처음 공동체의 첫 발을 띄는 그런 마을 조직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그런 과거의 어떤 사례와 좋았던 경험, 활동의 공유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만이 좀 어렵다, 많이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찾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좀 전파하고 벤치마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도 굉장히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공모 사업에 대한 불편함들이 마을에서는 항상 불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정산 서류가 너무 많다는 둥, 제출해야 될 게 너무 어렵다는 그런 어떤 호소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희의 그 지원 방식의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의 사업을 좀 추진해 보고자 하고 이것을 올해부터 저희가 살짝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했던 사례들을 이제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이제 단연차 마을 활동과 교육 과정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 과정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자체, 일반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활동 경험이 오래될수록 지역에서 요구받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고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또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마 그만큼 역할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맞게끔 자기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재에서 저희가 이제 이 기획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단연차 마을 활동가들의 교육을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단연차 마을 활동가들 스스로 이 교육 과정을 설계했고 교육 기획에 다 참여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참여의 과정과 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활동의 그 영역을 확산시켜내는 마을 펠로우라는 것을 또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좀 시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학습 주체, 그러니까 단연차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 하나만 가지고 활동가들에게 저희가 설문지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활동가분들이 어떤 교육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 그 결과를
집담회를 통해서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 분들한테 필요한 교육들을 스스로 설계하는 그런 기획회의와 자문단 또 뭐 기획단 구성을 해서 교육 과정을 세계 과정으로 압축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공통 과정부터 선택 과정, 컨퍼런스까지가 보통 이제 하나의 그 교육 과정이 한 달 반 정도 교육 과정은 진행이 됐는데 기획 단계는 거의 2배 이상, 한 4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자가 학습 대상자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이 굉장히 손이 가고 굉장히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드는 공이 많이 드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수료자 전원들이 내년부터는 자기 지역에서 준 전문가로서의 자기 활동 영역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마을 실험실인데요. 이거는 뭐 잘 알고 계시는 리빙랩 방식의 그 우리 마을의 문제 해결을 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작년 올해 2년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양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좀 추진을 했었고 올해는 시군 지원형과 기획 주제형 두 가지의 형태를 좀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시군 지원형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도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공동 협약 사업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실험이 진행되는 내내 지자체의 그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이 실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결과들을 시정에 반영하거나 혹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혹은 주민 제한 공모 사업으로 또 성장 혹은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를 컨택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할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 그 후속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기획 주제라는 새로운 모델을 한번 또 시도를 해본 건데요. 기획 어떤 주제로 실험실을 해볼까요? 라는 것을 좀 이벤트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중에 우리 그 경기도민들께서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험실을 좀 운영을 했었고요. 5개 공동체가 선정이 되어서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뒤에는 뭐 다정한 식당 이거는 다회용기를 쓰자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음식점에 그 배달 혹은 이제 가지러 가면 포장을 할 경우 일회용기를 많이 쓰는데 그거 대신 다회용기 우리 집에서 있는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적정 용기의 규격들을 좀 알려주고 그 규격을 포스터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이것에 다회용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식당들을 좀 모아내고 그 식당 정문에 이 포스터를 붙여서 좀 활용을 한다라는 실험을 했었고 그 옆에 사진은 용인의 그 현암고등학교에서 그 이제 이게 수포빈이라는 기계인데요. 플라스틱이나 캔들을 이 기계 안에 넣으면 이제 돈으로 적립을 해주는 그런 기계예요. 근데 이 기계를 현암 고등학교 안에 설치를 하고 폐플라스틱이나 캔을 넣으면 자원봉사 점수로 좀 환산해 달라라는 실험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뒤에 그 플라스틱 수세미를 좀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수세미를 좀 길러서 천연 수세미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우리 양평에 있는 개군 초등학생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직접 한 6개월에 걸쳐서 수세미 농사를 지어서 수세미를 직접 이렇게 따서 키트를 만들어서 보급했었던 실험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동두천에서 있었던 제로 웨이스트 실험. 그래서 뭐 쓰레기 어느 정도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쓰레기들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한 달 정도를 매일같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일지가 좀 소개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이제 탄소 가계부에서 남양주 별내 마을 공동체에서 좀 추진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예. 이거가 아직 좀 최종 마무리가 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조만간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좀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센터에서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불용 사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좀 대신할 만한 새로운 사업이 뭐가 없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좀 제안받았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이 사업을 먼저 제안 주신 분이 저희 경기도의 국장님으로, 그때 국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소통협지구 산하에 사회적 경제과도 있고 공동체 지원과도 있는데, 사회적 경제과면은 문화예술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오면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대면 활동을 하지 못한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힘들지 않은 사업 하나 만들면 안 되겠냐라고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 있는 문화예술 기업들에게, 그 기업들과 저희 마을 공동체, 힐링이 필요한 마을 공동체를 좀 접목을 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비대면 안에서 뭐 베란다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그 줌으로 볼 수 있는 공연들을 좀 전달해드리면 어떻겠나라고 좀 제안을 좀 드렸고, 그것이 좀 흔쾌히 좀 기획되고 좀 시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8월부터 좀 이제 시행된 사업이기는 한데요. 되게 이제 한 4개월 정도 19개의 마을 공동체를 좀 찾아다니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해준 그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참여기업이 15군데였고, 저희 도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한 19곳 해서 이게 서로 매칭을 하고, 그다음 이제 뭐 그 사회적기업 대표님이랑 마을 공동체 대표님이랑 저희 센터 뭐 실무자랑 해서 기획회의도 하고 재미있게 좀 이런 사업을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사실은 굉장히 인원이 많죠. 이때가 잠깐 조금 코로나 그 상황이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일하게 좀 많이 보이는 인원들로 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유튜브 송출로 되고 베란다를 통해서 안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공연으로 기획되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제 경기도 마을 정책 플랫폼 도미니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 그 정책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으신데요. 우리 보통 왜 저희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도민의 소리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들을 민원을 이렇게 넣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아니고 이거는 그 마을의 어떤 문제들을 같이 좀 해결해 보고 싶은 의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를 던지고 공론하고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뭐 주민 참여 예산이 됐던 마을 제한 공모 사업이 됐던 아니면 우리 동네 조례가 됐던,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 의제로 좀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신청부터 공론해야 되고 결과의 활동까지가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 부분 도민이 운영위원회인데요. 도민이 운영위원회는 이 플랫폼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 혼자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 그 31개 시군에다가 도민이 운영위원들을 모집 또 추천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렸고, 시군에서 한 분, 세 분, 많게는 세 분, 없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총 64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64명이 이 도민위에 올라온 정책 제안들을 3, 4주 만에 한 번씩 줌 영상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에 일정 정도 공감이, 10개 이상의 공감 혹은 5개 이상의 공감이 되면 정책 개발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되면 운영위원분들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50%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정책개발 및 찬성이 있으시면 저희가 정책개발 지원금을 이게 드리고 그 지원금을 받은 정책 제안자는 그 계속적인 어떤 정책 숙성 과정을 가게 됩니다. 또 도민위 운영위원분 중에 자기 지역의 제안이거나 혹은 관심 있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또 참여를 하셔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같이 해주시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린 거는 아마 광역센터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지역과 파트너가 돼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혹은 경기도 행정에서 이제 무조건 이제 끌고 가고 일방적인 어떤 결정들을 하는 것보다 이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에서 시군에게 일부의 권한을 좀 넘겨주고 책임과 권한을 좀 나누어 주는 그런 구조가 도민위 운영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꾸는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변화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와 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욱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충청대학교 윤창훈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충청대학교 윤창훈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북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발제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희망제작소의 이다연 연구원님, 그리고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이정옥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또 전문가분 네 분이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좀 자유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일반화된 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는 방역적 거리두기였는데요. 왠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인간관계의 거리두기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흔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공동체 생활의 주체라는 인식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충청북도가 마련한 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지금 발제해 주신 희망제작소 이다연 연구원님의 마을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과제, 이런 부분을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정옥 본부장님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경기도라는 넓은 지역을 봐가면서 또 거기에 걸맞는 사례를 또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서 저희 충청북도가 벤치마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늘 전문가분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을 공동체 쪽에 상당히 좀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충북연구원의 남윤명 박사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연구원의 남윤명입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체라는 것이 지역사회 활력도 제고하고 그리고 도시 재생에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역 성장의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인데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공동체 역할이 뭘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지금 저희 윤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간관계 변절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사람 중심의 가치의 복원이 앞으로의 그 저희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다연 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의 참여자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자립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마을 중심의 정책 연계를 과제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조금 첨언 아닌 그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다른 것도 좋지만 저희 휴먼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조금 공동체 쪽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그 동기부여라든지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청년층들은 그 아직 참여가 좀 저조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그 안에서의 공동체의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종옥 본부장님께서 시군별로 편차가 있으시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그 제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 이런 지역 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싶어도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진짜 본부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이 되고요. 이러한 것에서도 좀 저희 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그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뭐 사회적 경제면 사회적 경제, 그리고 공동체면 공동체, 그리고 사업 간 그 안에서의 연계 협력은 잘 이루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 이외의 것들, 예를 든다면은 뭐 평생교육과 도시재생, 평생교육과 그 사회적 경제, 뭐 이런 식의 좀 큰 틀에서의 연계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공동체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교육 공동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공동체라는 것을 할 때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단기적인 성과만을 조금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 사업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다라는 좀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트렌드가 ESG 경영입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거든요. 이것도 지역 공동체 사업과 좀 연계, 접목이 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물론 이 공동체가 나름대로 영역별로 잘 발전해 왔는데, 기왕이면 좀 다른 영역과 연계, 네트워킹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 공동체가 좀 단기 개념보다는 장기 개념으로 좀 보고 가자.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ESG라는 개념을 좀 같이 넣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초점을 바꿔서요. 이 최근 환경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이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탄소 제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라별로 기후 협약이 이루어지고요. 상당히 이 기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공동체에서 앞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 전문가께서 바라보시는 입장은 또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 국제 에코 컴플렉스의 김경중 관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제 환경 관련 주제로 다 논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자리는 많이 갔었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오게 된 건 좀 낯선 기분이기도 했고요. 또 서울 이 정책 방향이라든지 경기도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또 어떻게 좀 반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름이 되게 좀 낯설고 어려운 편인데요. 환경에서는 그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들은 지역에서 하는 게 꼭 필요해서 그 지역성을 강조해서 청주란 이름이 있고요. 근데 한 지역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환경 문제는 넓게 폭넓게 이제 미세먼지 예를 들더라도 우리나라가 노력하더라도 중국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해서 국제란 이름이 있고요. 에코 콤플렉스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있는 복합 공간으로서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 에코 콤플렉스에서는 다양한 환경 교육도 하고 있고, 그 주말 프로그램, 주중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주요하게 이제 이 환경 교육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교육을 해서 어떤 정보, 미세먼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교육의 효과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와 이제 환경 교육의 특징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환경 운동가들이 또 시와 함께 이제 12년 전쯤에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사업들을 기획을 하게 되어서 이제 초록마을 사업이라는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환경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그 공통의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환경은 어쨌든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이렇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같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근데 공동체가 이게 지속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데요. 환경 문제라는 게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되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지면 또 시들해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들을 지속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작은 시민 개인이 실천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 피로 현상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넘어갈까 해가지고서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사업들을 좀 구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했던 게 청주시와 시민단체와 또 여러 기관 단체가 같이 함께한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초록마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로다가 온실가스를 저감해 보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거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계량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택했던 방법은 마을 단위로 참여하게 하자. 마을의 단위는 아파트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시가 2014년도에 시군 통합을 하면서 농촌마을도 참여시키자 해서 마을 단위로 참여를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들이 줄이는 건 온실가스를 줄이는 집중적인 거는 수도전기 가스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전년도 소비량과 비교를 해서 얼만큼 감축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계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환경 문제들은 공동체에 같이 줄이는 건 좋은데 다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수돗물을 편하게 썼었는데 수돗물을 줄여야 되고요. 전기를 막 썼는데 줄여야 되고 도시가스도 열심히 썼는데 줄여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줄이는 과정에서 좀 즐겁게 줄여보면 어떨까 해서 공동체 활성화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활동들과 이런 것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함께 실천 활동으로서 같이 하는 내용들을 많이 넣었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이걸 시상하는 형태로다가 진행을 해서 매년 그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2010년도까지는 이제 그걸 확대하는 과정들로서 이렇게 이제 처음 봄에 참여해가지고 연중 그런 활동을 한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시상을 한 형태로 왔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오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좀 바꾸어서 모든 참여한 마을들에게 먼저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그 이듬해에 지원금을 확대해드리는 형태로다가 사업을 운영해서 환경 관련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 문제 사안이라는 게 이게 지속성과 또 긴 시간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해 정도 하고 나면 지치거든요. 근데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을 부여해야 되는데 초록마을 사업이 청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좀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을 했고 이런 유형들의 사업들 또 환경 관련해서 보면은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이것들이 되게 성과를 눈에 보여야지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화활동이라든지 자원순환 쓰레기를 줄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을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테마로 해서 충북 전역에서도 초록마을 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좀 전개된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환경 사안들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또 시기하고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잡아서 공동체 활성화 하나의 주제로서 풀어간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서 발제해 주신 이정옥 본부장님의 양평이라든가 이런 사례와 좀 유사한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강조해 주신 것은 환경이라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에서부터 실천까지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설명해 주셨고 특히
청주의 초록마을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환경 사례가 우리 마을 공동체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이 마을 공동체 또 현장에 계신 분은 또 다른 시각이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의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옥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정순영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순영 센터장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좀 아쉬운 점, 충청북도에 좀 뭔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충청북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인근 광역 시도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전이나 충남이나 전북에 비해서 사실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고민이나 관련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었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말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 중간 지원 조직도 설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설립 못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안 하시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군 단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충청북도만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뭐 철학이나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지 않다. 그냥 정부 정책의 흐름이나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역 공동체를 강조하는 분위기니까 도에서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도에서 고민하는 게 도대체 뭐지라는 걸 항상 좀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서 계속 드는 고민은, 충청북도는 좀 충청북도다운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별 단위 사업들을 도에서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군 사업들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정말 충청북도다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그중에서 좀 가장 시급한 게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과 공동체 활동을 보장해주는 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충북도가 조금 집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9년부터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그 도 기본 계획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면 도에서는 인건비를 매칭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 기초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에 도에서 지원하는 활동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현장의 활동가가 도 정책 사업들을 챙기고 시군의 어떤 의견들을 도로 전달해 준 역할을 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도 저는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만이 할 수 있는 충청북도가 정말 현장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 공동체 조직들이 조직이 이제 전문화되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다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변화 발전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실제 마을 기업을 지정을 추진한다거나 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법인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그 인건비와 그 공동체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들의 충북도가 좀 집중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는 충북도가 출연하는 뭐 사회적 경제기금 같은 것들이 좀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시겠지만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을 3천년에 이제 걸쳐 지원을 받는데, 그 사업비를 선 집행해야지 후 정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공동체 조직들이 1, 2천만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 개업을 하실 수 있음에도 그 섣불리 도전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권은 너무 장벽이 높고, 그래서 충청북도가 좀 정책적으로 이런 자금들을 신뢰에 기반해서 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좀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러면 와, 충청북도는 정말 필요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북도에서 직접 챙기는 마을 공동체 관련한 사업, 그리고 옥천군에서 직접 발굴한 마을 공동체 사업, 또 정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엄청 이렇게 막 뒤섞여서, 뭐 다행히 뭐
그게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그 뭔가 이게 갈래가 다르게 들어오는 사업들이 좀 통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좀 잘 정리돼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옥천군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충청북도도 행복마을 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제한 공모 사업 같은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공모 방식도 비슷하고 돈도 비슷하고 대상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뭐 그러니까 뭐 중복됐으니까 줄여라 이런 거는 아니고,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필요에 맞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하실 수 있을지, 그런 전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충북과 시군 간에 좀 적극적으로 소통되고 사업들이 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렇게 발제해 주신 자료 중에서는 좀 한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희망제작소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아마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주민자치회가 없기 때문에 잘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농촌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혼선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도시와 농촌은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설계도 달라야 한다라고 굉장히 많이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약간 동일한 모델이 쫙 이렇게 뿌려지면서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반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 농촌에서 지금 막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주민자치회 사업이 가지는 어떤 한계나 보완점들은 없는지를 꼭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역 공동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는데, 부서 간 협업은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 부서도 그게 한 과에 들어있고 옥천군도 한 개 과에 들어있거든요. 한 개 팀에 그것도.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협업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만 이제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당연히 협업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이런 자리가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좀 제도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이왕 사업을 하는 거면 충북다운 사업에 좀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특히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그 마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례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전달 체계,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을 뭐 고언이지만 깊이 새겨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또 앞에 그 정순영 센터장님하고 다소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바라보는 공동체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과 경제 진현호 이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경제 이사장 진현호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진입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데요. 저는 많은 지역 공동체를 만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품고 있는 고민이 방금 전에 정순영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상호 간에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에게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리적 공간 안에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 활동 내용인데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은 결국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로 귀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경제가 지역 공동체와 유리되어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 순환 경제 구축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본래의 가치를 잃고 시장화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반면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선진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몬드라곤, 토렌토, 퀘벡과 같은 지역들은 지역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서의 지지와 참여를 동인으로 지속적인 지역 순환 경제와 대안적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연계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이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경제 조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주민 기반의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마을 활동이 소비, 생산과 결합되면서 발전하는 경제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 선택되는 최적화된 서비스 인프라로 택하곤 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 대상으로 인식되고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공동체에게 지역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이 경험되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동반 성장의 경험을 축적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간의 소통 채널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를 지역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를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그 토대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책적인 설계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교집합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지역 공동체는 사용할 공동체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포함해서 경제 공동체로서의 기회를 탐색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조적 사회적인 원리를 넘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활동이나 물적 자산과 같은 경제적인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이나 인적 교류와 같이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간의 상호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 관점의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지역에 기반하여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의 방식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검토할 때 주민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역량 향상과 더불어 민과 관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고민과 해결을 추구하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논의하고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실행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사회적 경제가 공동체하고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높다. 그리고 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과 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온라인 질의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되는 부분을 좀 전문가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그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중 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은 지금 지역 공동체 관련해서 그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혹시 하고 계시다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지역 공동체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요즘 그 기후 관련된 이런 것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충북의 다른 어떤 이런 것과 관련된 활동하는 공동체가 따로 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한 것으로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네, 지역 공동체 관련해서 이제 아까 초록마을 사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마을들은 이제 3월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크게 공동 실천 사업과 자율 실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실천 사업들은 뭐 이제 환경을 위한 앞서 은평구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마을 자체별로다가는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수도 전기 가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화석연료를 쓰는 행위들을 좀 줄이는 활동들 이런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해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게 환경 관련한 사안들은 다들 절제라든지 수도승처럼 이렇게 절약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같이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내용들로다가 많이 했던 것들은 이제 마을 안개를 꾸민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뭐 내가 우유팩이라는 이런 걸 모아서 그 아파트 관리소에 갖다 드리면 이제 어떤 물건을 보상해 드리는 프로그램들도 마을 자체별로다가 진행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서로 간에 이제 교류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농촌 마을에 있는 땅들을 좀 도시의 초록 마을 참여한 마을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뭐 이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구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 때 소등 행사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아이스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제 다시 재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그 마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도 여러 시민환경 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요구를 하지만은 개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예시를 들고 있고 또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록마을 사업이라든가 뭐 마을 안길 꾸미기 또 폐기물 수거 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과 관련된 환경 개선 이러한 예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질문에 좀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되는 건데 좀 두 분이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공동체는 좀 이해가 된 것 같다. 그런데 마을 기업과 사회 기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은 정순영 센터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진현호 이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다르고 공동체와는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순영 센터장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회적 기업 직원이기도 하고 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고 마을기업 회원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경험자라서 저도 뭐 정확한 정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다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느냐,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느냐가 어떤 그 조직의 비즈니스의 핵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기업 회원의 지리적 동질성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같은 읍이나 같은 면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전체 마을기업 구성원의 70% 이상인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업 모델이 설계가 된 어떤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그 마을기업을 지정을 하고 관련한 사업들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지역 같은 읍, 그러니까 농촌의 경우에는 한 읍, 한 면에 있는 주민들이 구성원의 7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을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이 명확히 제시가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해주고 뭐 3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현호 이사장님 사회적 기업 좀 소개해 드릴까요? 예. 지역 공동체하고 사회적 기업 제도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역의 문제라든지 수요를 해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역 공동체보다 사회적 기업은 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을 통한
해결이 시도가 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 기업의 법률적인 제도적인 표현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해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토론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까지 마쳤는데요. 전체적인 소감을 오늘 발제하신 두 분께 짧게 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감을 좀 할까 하는데요. 먼저 희망제작소의 이다연 연구원님께서 간단하게 좀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표와 온라인으로 주신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 중에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로 좀 그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가볍게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에서 얘기해 주셨던 뭐 메타버스를 이용한 것,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요즘 소모임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 보는데 쓰레기를 주우면서 러닝을 하는 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분들이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자신의 건강 그리고 환경 보호와 같은 활동들을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이런 일회성 모임도 우리는 공동체의 영역으로 좀 포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순영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충북만의 공동체 비전 이거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 다른 지역에서도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접근 방법은 하나는 이 충북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 대표 사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 저 이런 방면으로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발언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이정옥 본부장님 간단하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도 이제 도움이 많이 좀 될 수 있는 시사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까 김경준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제가 중간에 빵 한번 터졌는데 고통을 감수하는데 즐겁게 줄이자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공감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충청북도까지 왔으니까 제가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광역센터에 있다 보니까 광역시도에 있는 센터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연대협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의 사정도 지금 녹록치가 않고 지금 광역센터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또 곳도 있으셔서 저희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제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주도성을 끌어내기 위함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행정 주도의 뭔가 이제 마을 공동체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도 하나가 이 토론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이제 도센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15년이 되어서야 첫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통합센터였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역센터가 꼭 필요한 과정들이 있는 거고, 저희의 광역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선 시군센터가 3개에서 23개로 늘었어요. 5년, 6년 사이에. 그러니까 경기도 혹은 충청북도의 광역시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은 아마 시군 전체를 다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센터들이 빨리 개소하실 수 있도록 광역돈센터가 먼저 좀 설치가 되시고 기본 계획도 잘 만드셔서 더욱더 충청북도가 전국적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그런 광역시도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 2시간 동안 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이나 토론해 주신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질의를 주신 분 모두 내용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자발적 참여 기반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지속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지자체 정책이 가미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그 충청북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힘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곧 우리 공동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온라인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